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문학TV 고경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마천 사기 본기에 실려있는 진나라 목공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춘추시대 약소국이었던 진나라는 중국 대륙 서쪽 변경에 치우쳐 있어서 중원의 다른 제들과는 교류도 적었습니다. 하지만 진나라 초기 군주였던 진양공 때 주나라 천자로부터 제국으로 인정을 받고 진나라 목공 때에 이르러서는 아주 지혜롭고 현명한 백리의, 건숙, 공손지, 유여 이와 같은 유능한 인물을 등용하면서 진나라의 영토를 넓혀가고 중원으로 진출하기 위한 노력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이 후대 사람들은 진나라 목공에게 춘추패자라는 칭호까지 부여했었던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마천 사기 진본기 내용 중에서 목공 이후 춘추시대 중기에서부터 전국시대 초기까지, 그러니까 진시황조의 6대조였던 진헌공까지의 내용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620년에서 기원전 362년, 약 260여 년간의 진나라 군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진나라는 여러 제국들 중에서 아주 두드러진 역할은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제국으로서의 명맥만은 그나마 유지해 나가고 있던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마천도 이번부터 진본기 역사서에 진나라의 제후의 제위 연도, 기본적인 것들은 기록을 했지만 그 내용 깊숙이 들어가 보면 중원의 다른 제국들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진나라는 지리적으로 중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고 또 그 산세가 진입하기 힘든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중원의 다른 제국들은 굳이 이 진나라 영토를 탐하지도 않았고 굳이 또 중원의 비옥한 영토를 뒤로 한 채 서쪽으로 진출해야 하는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진나라는 제국들로부터 관심 밖의 나라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변경을 가까이 두고 있었던 당진이라는 나라와는 수많은 분쟁과 싸움을 지속적으로 이어갑니다. 결국 서쪽의 변방으로만 있던 이 진나라가 목공 이후 260여 년 동안 전국시대에 들어서 진효공이 제위하기 전까지는 지지부진한 나라로 있다가 진나라 효공이 제위하면서 강성해져서 다시 진나라의 역할을 보여주기 시작하는데요. 오늘은 그 효공 이전까지의 진나라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진효공 이후의 내용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목공 이후 진나라 군주들의 계보를 살펴가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나라 목공이 죽고 그의 아들 40명 중에서 태자 앵이 그 뒤를 이어서 진강공이 됩니다. 자, 강공은 12년 동안 제위를 했는데 그 줄곧 내내 당진과 영토를 두고 뺏고 빼앗기는 전쟁을 수차례 반복하게 됩니다. 이때 대부분의 그 분쟁 지역은 황하를 사이에 둔 당진과 섬진의 접경 지역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강공이 죽고 그의 아들 공공이 뒤를 잇게 됩니다. 공공이 제위했을 때는 여러 제국들 중에서 이번에는 초나라의 장왕이 나타납니다. 자, 제나라의 환공이 첫 번째 춘추패자로서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번에는 당진의 문공이 두 번째 패자로 춘추시대에 활약을 했죠. 이제 세 번째 춘추패자가 되는 초나라 장왕이 나타난 겁니다. 근데 이 초나라의 장왕은 원래 집권 초기 약 3년간은 깡패에 버금가는 무도한 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초나라의 신하들이 자기 제후에게 직언을 하고 뒤늦게 정신을 차리게 만들어서 초나라의 장왕은 나중에 아주 강성한 나라를 만들게 되는 패자에 오르게 되는 거죠. 자, 기원전 606년 이 강대진 초나라 장왕이 자기 군사를 이끌고 북진을 해서 천자의 나라인 주나라 옆 나급 가까이 주둔을 하면서 주나라에서 그때까지 보관하고 있었던 구정이라는 그 정에 대해서 그 형상에 대해서
주나라 정왕에게 묻습니다. 구정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요. 사실 구정에 대해서 초나라 장왕이 질문을 한 이유는 초나라 장왕도 구정이 왕권의 상징이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으면서 일부러 물어본 것 같습니다. 구정을 두고 초나라 장왕도 나도 얼마든지 그 구정은 만들 수 있다. 나도 초나라의 왕이다. 뭐 이런 투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초나라는 원래 다른 지역들과는 달리 이미 한참 전부터 스스로 왕이라고 칭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때 주나라 천자의 정왕이 자기 신하인 왕송만에게 구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송만이 구정에 대해서 어떤 물리적인 형상보다는 구정이 담고 있는 그 내적 의미를 잘 설명을 하게 되니까 초나라 장왕이 그거를 잘 타일러 듣고 그냥 돌아가게 됩니다. 사실 이 초나라 군주는 주나라의 천재 위신 따위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자, 이후로 여러 제국들은 주나라 천자의 위상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게 되고 주나라도 각 제국들의 패권자에게 휘둘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구정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조금 하고 가겠습니다. 구정은 고대 중국 왕조의 왕권에 대한 상징적인 물건입니다. 줄여서 정이라고 하는데 그 정이 9개 있었다는 거죠. 전설에 따르면 하나라의 시조였던 우임금이 그 당시 9지방의 제후들이 바친 그 청동을 모아가지고 만든 9개의 솥입니다. 이 구정에다가 재물을 담아가지고 그때는 하늘에 제사를 지낼 때 제기로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하나라의 마지막 왕 거왕이 상나라의 탕왕에게 멸망당했을 때는 구정이 상나라 왕실에서 보존되게 되고 그 이후에 은나라의 주왕이 주나라 무왕에게 멸망당하고 나서는 주나라 왕실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나라의 세 번째 왕이었던 성왕이 즉위했을 때 그 삼촌이었던 주공단은 이 구정을 나급으로 옮겨가지고 그 나급을 주나라의 도읍으로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정은 주나라 왕조 37대에 걸쳐서 주나라에 보관되고 유지되고 있었던 것이죠. 이 구정을 소유한다는 것은 말하자면 천자로 인정받게 되는 그 상징적인 물건이었던 겁니다. 구정은 전국시대 말 주나라 왕조가 진나라 소왕에게 멸망당할 때 9개의 구정 중에서 나머지 8개는 행방을 모르게 되고 그 중에 남아있는 1개를 진나라 소왕이 가지고 전쟁 혼란 중에서 사수를 건너오다가 그 사수강에 빠뜨려 가지고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훗날에 전국을 통일하게 된 진시 황제 역시 사수에 빠진 정을 찾으려고 했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실패를 하게 되죠. 결국 진나라는 왕권을 상징하는 구정을 대신해서 새롭게 옥새를 새겨가지고 이제는 옥새로서 황제의 권한을 상징하게 되는 그런 물건으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구정 대신 옥새가 황제권을 상징하는 물건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진나라의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나라 공공이 죽고 그의 아들이었던 환공이 뒤를 잇습니다. 환공이 제위한 지 10년째 되는 해 초나라 장왕이 이번에는 정나라를 복속시켜버리고 북쪽으로 더 나아가서 하상, 지금의 하남성 형양입니다. 이곳에서 이번에는 당진군과 싸워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 초나라의 장왕은 중원의 패자가 되어가지고 쉐어들을 불러놓고 회명을 주재하고 춘추패자라고 불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때도 섬진의 진황공은 다시 당진과 영토를 두고 계속해서 싸움을 벌입니다. 하지만 이 싸움에서 섬진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환공이 제위한 지 27년, 기원전 577년에 환공이 죽고 그의 아들인 경공이 제위에 오르게 됩니다. 자, 이 진나라의 경공에 대해서는 약 40년 동안 집권하고 죽게 되었는데 그의 묘지 발견에 대한 이야기 먼저 하고 경공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공의 묘지가 1976년에 발견이 됩니다. 진나라의 공우의 묘로서는 1호 묘였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발굴된 여러 묘 중에서 아주 가장 오래된 묘라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557년 전의 묘가 발견된 겁니다. 1976년 중국의 한 늙은 농부가 자기 집을 짓기 위해서 황무지 가까이 나가지고 흙을 파내다가 흙 속에서 노란색과 빨간색이 섞여 있는 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돌을 이상하게 여긴 이 사람이 관리에게 그것을 알리게 되고 또 마침내 중국의 고고학자들이 그 황무지에 있는 진경공의 거대한 무덤을 결국 발견하게 됩니다. 이 묘 안에서는 3천여 점의 문화유물이 발굴되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순장된 사람들 184구의 유해가 발굴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 유해 중에서 20구는 아주 심하게 훼손된 상태로 발굴이 되었고 나머지 164구의 시신은 하지만 기형적으로 구부러진 상태로 발견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와 같이 하지가 기형적으로 이렇게 구부러진 상태로 발견된 유골은 순장을 당할 당시에 반항하지 않고 순수하게 순장에 응한 흔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 묘 안에서 강제로 순장된 사람 20구와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순장을 당한 사람 164구의 유해를 찾아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장을 당할 때 강제로 당한 사람과 순수하게 응한 사람이 혼합되어서 발견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묘의 주인이 진나라 경공이라는 것을 알게 된 그 사건은 묘 안에서 발견된 성문에 새겨진 문자를 해석해 보니 이 사람이 환공의 상속자다라는 글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순장제도에 대한 내용과 개인적인 생각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은 순장제도는 중국뿐만 아니라 고대 서양의 이집트에서도 우리 고구려와 가야에서도 시행되었던 장례 문화였습니다. 순장의 형태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순수인이 응하는 자발적인 순장과 강제로 실행하게 되는 비자발적인 순장 두 가지 형태가 있었는데 이러한 순장 형태가 각각 실행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오늘 이 경공의 묘처럼 두 가지가 혼재돼서 실행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고고학자들의 의견으로 봐서는 이 진나라 경공의 순장 형태는 스스로 순장을 당한 사람과 강제적으로 순장을 당한 사람이 동시에 발견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순장 장례를 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기로는 권력과 지위가 높았던 사람이 그가 죽은 다음에 이 현세에 살았던 그 생활과 그 모습이 지속된다고 생각을 해서 내세적 관점을 담아서 무덤 안에 생전에 함께 살아왔던 측근들을 동시에 같이 매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장하기 위한 대상자들이 예를 들면 부인이라든지 후궁이라든지 신하 아니면 시종 이런 사람들 최측근이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면 죽은 왕, 권력자와 함께 순장되어야 할 그 대상자들을 누가 언제 결정했냐는 그러한 의문입니다. 첫 번째의 경우를 예를 들면 왕이 죽고 나서 그 왕권을 이어가는 후계자가 죽은 선함과 함께했던 사람들 중에서 순장 대상자를 결정했는지 아니면 두 번째 경우로 앞으로 미래에 죽게 될 왕이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랑 함께 순장될 사람들을 미리 선정을 해서 결정해 놓았던 것인지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고 보여질 수 있겠죠.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결정 방식은 후계자가 순장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경우이니까 그 이야기를 생략하기로 하고 두 번째의 경우처럼 왕인 당사자가 자기와 함께 순장될 사람을 자기가 죽기 전에 미리 선택하고 지정하는 경우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
순장 대상자로 뽑히게 된 사람은 왕을 상대로 절대 모반할 수 없게 되죠. 오로지 왕의 목숨을 지키기 위한 일만 힘써야 되는 것이죠. 결국 왕이 죽으면 나도 죽는 꼴이 되니까 그 왕이 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거란 얘기죠. 다만 왕이 죽었을 때 그 순장을 실행해야 되는 사람은 다음을 잇는 후계자지만 이 또 후계자 입장에서도 선왕께서 정해놓은 순장 대상자를 열애 없이 실행을 해야지, 만약에 그 중에 열애를 뒀다 하면 자기도 역시 이 후계자도 언젠가는 죽게 될 텐데 자기와 함께 또 순장되는 사람들을 선정해 놓아야 될 텐데 그들 중에서 예외가 있다라고 하면 모반하는 자가 분명히 나타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후계자 역시도 선왕이 결정지어놓은 순장 대상자를 바꾸거나 변동시킬 수 없고 그대로 강력하게 진행시킬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에 권력자 입장에서 내가 죽으면 당신들도 죽는다, 그러니 당신들 똑바로 해야 된다라는 그 본보기를 확실하게 세워두는 것이 순장제도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리 이와 같이 지명된 순장 대상자는 모반도 못하고 혹시라도 순장 대상자가 왕을 해야 하는 정보를 알게 된다면 이는 즉시 바로 보고를 해야 내가 사는 길이 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이런 순장 제도는 권력자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이기주의적 제도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극단적인 이기적인 풍습은 결국 인간의 인권을 중심으로 본다면 고대에 있고 그 이후로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장래 풍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약 2600년이 지나서 후대에 발견된 진나라 경공은 생전에 살아있을 때 정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군대를 출정시켜서 역성이라는 지역에서 당진군을 상대로 승리까지 합니다. 자, 그럴 때 당진의 제후였던 도공도 자기가 질 수 없으니까 그 중원의 다른 여러 제국들을 동원시켜가지고 이번에 연합군을 결성을 해서 이 섬진과 함께 전쟁을 해서 섬진군을 물리칩니다. 자, 이때 이 진나라의 경공이 강하긴 강했나 봅니다. 왜냐면 당진도 큰 나라인데 1대1로 싸우지 않고 연합군을 결성을 해서 섬진을 상대했다고 했으니까 말이죠. 결국 연합제국은 승리를 했고 이 연합군을 이겨내기 어려웠던 섬진의 경공은 당진의 도성에 찾아가가지고 평화 회맹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진나라로 돌아와서는 돌아오자마자 바로 또 맹약을 깨뜨려버리고 진나라의 그 자존심을 지키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경공 36년, 기원전 541년입니다. 이번에는 초나라에서 공자위라는 사람이 자기 군주를 시해버리고 스스로 초나라 왕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이 사람이 바로 초나라 영왕이 됩니다. 진나라 경공에게는 또 자기의 친동생이었던 후자침이 있었는데 이 후자침이 원래는 자기 형 경공의 총애를 받으면서 아주 부유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 후자침을 모함을 해서 결국 후자침은 자기 형이 자기를 혹시나 죽일까 싶어가지고 두려워져가지고 당진 이웃나라로 달아나 버립니다. 이때 후자침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부유했는지 자기 재물을 싣고 당진으로 도망을 갈 때 그 수레가 1000대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0대를 몰고 온 후자침을 본 당진의 평공이 그것을 보고 그 후자침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부자인데 뭐하러 우리나라 여기 당진까지 도망치려고 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후자침이 대답하기를 우리 형님인 저 섬진의 군주는 너무 무대에서 제가 죽음을 당할지 몰라서 두려워서 나 도망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 형님이 죽게 되면 그때 나는 다시 진나라로 돌아갈까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혹시 이 형이었던 경공의 순장이 끝나고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던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후자침은 결국 목숨은 물론 자기 재물도 잃기 싫어서 나라를 버리고 이웃나라로 도망갔다가 나중에 다시 들어오는 그런 사람인 거죠. 경공이 재위한 지 39년, 이번에 초나라 영왕이 왕에 오르고 나서 초나라가 다시 또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중원의 제후들을 시내라는 곳으로 불러가지고 회맹을 하고
또 초나라 영왕 역시 맹주로서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제나라, 당시에 제나라에 장공이 있었는데 이 장공을 그 신하였던 최저와 경봉이 서로 짜고 장공을 시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최저는 바로 죽었지만 경봉은 오나라까지 도망가서 사는데 이 초나라의 영공이 자기 동생 기질, 나중에 초평왕이 되는 사람인데 자기 동생 기질을 시켜가지고 오나라까지 찾아가서 자기 군주를 죽인 경봉을 죽이도록 지시합니다. 결국 경봉이 오나라까지 도망을 쳐왔지만 결국 초나라 영공의 명령에 의해서 경봉도 죽게 되죠. 자, 제나라는 이때 경봉이 떠나자마자 당시의 명재상이었던 안영이 재상이 되었었던 그런 시점입니다. 자, 이와 같이 초나라 이야기를 사마천이 진본기에다가 기록한 이유는 이제 이 초나라도 다른 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군주 시해 같은 이러한 부정한 일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힘 좀 쓰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막강한 초나라가 나중에 훗날에 또 진나라에게 아주 고전을 하게 되거든요. 이 이야기를 미리 품어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진나라 경공은 결국 40년 동안 오랫동안 제위를 하고 기원전 537년에 죽게 됩니다. 그러자 그의 아들이었던 애공이 이번에 제위에 오르고 이렇게 애공이 제위에 오르자 아까 그 도망갔던 후자침이 다시 섬진으로 돌아옵니다. 애공이 진나라의 제후가 되고 8년 지났습니다. 자, 초나라에서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제나라 경봉을 죽인 공자 기질이 있죠. 이 사람이 이번에는 자기 형인 초영왕을 죽여버리고 스스로 초나라의 왕의 자리에 오르는데 바로 이 사람이 사마천 4기 오자서 열전에 등장하고 있는 오자서에게 원한을 사서 나중에 죽은 뒤에 묘가 파헤쳐져 가지고 채찍을 맞게 되는 굴묘 편시의 그 당사자가 되는 초평왕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진나라 애공 때 초나라와 오나라 이야기, 오자서 이야기, 그리고 평왕, 그리고 오나라 함례와 오자서에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자서 열전에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해 놓았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오자서 열전을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나라 애공 11년에 초나라의 평왕이 섬진의 이 진나라 애공의 누이 동생을 자기 아들 태자건과 결혼을 시키자고 청혼을 해옵니다. 그래서 진나라의 애공은 자기 여동생 배경을 초나라의 수도 영도로 보내게 됩니다. 자, 이때 초나라 평왕이 그 여인의 미모에 반해가지고 처음에는 며느리 태자건의 부인으로 삼기로 해놓고서는 너무나 이쁜 나머지 자기가 자기 부인으로 삼아버립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그 당시 초나라의 태자건의 스승이었던 오자서의 아버지 오사가 왕에게 며느리로 삼겠다면서 데려와 가지고는 부인으로 맞는다는 일, 이거 도리에 맞지 않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진언을 합니다. 자, 이 말에 여자 욕심에 사로잡혀 있던 이 초평왕은 오히려 오사와 그의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 둘을 다 죽이겠다고 하면서 난리 법석을 떱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태자마저 죽이겠다고 막 나섭니다. 자, 이때 오자서의 아버지 오사와 그의 형은 초평왕에게 결국 죽음을 당해버렸고 오자서는 태자건과 함께 초나라를 도망쳐서 오나라로 오게 됩니다. 자, 이후에 오자서는 오나라로 와서 오나라의 공자였던 함려를 오나라 왕이 되게 만들고 또 이 함려를 도와서 초나라를 공격하게 되는 거죠. 한편 이 시점에 당진은 이 공실에서 힘이 너무 약해져 버립니다. 왜 그랬냐면 당진의 육경 6가지 성씨들이 세력을 키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육경의 성씨를 말씀드려 보면 첫 번째 범씨, 그 다음에 중앙씨, 지씨, 한씨, 위씨, 조씨 이렇게 6개 육경이 있었습니다. 이 당진은 6집안의 세력을 다투면서 싸웠기 때문에 오히려 위세가 더 약해졌고 오랫동안 당진과 섬진이 싸움을 해왔는데 내분이 있다 보니까 이때는 섬진과 싸움을 하지 않게 됩니다. 자, 시간이 지나서 진나라 애공 31년, 기원전 506년입니다. 힘을 기른 오나라 왕 함려가
오자서와 함께 군사를 이끌고 이번에 초나라를 공격해 옵니다. 자, 이 시점에 초나라 평왕은 이미 죽었고 그의 아들이었던 초소왕이 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오나라가 공격해 오니까 도읍 영도를 버리고 수라는 곳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결국 오나라 군사들이 초나라 수도 영을 차지하게 되고 입성합니다. 이때 오자서는 자기의 원수였던 초나라 평왕의 묘를 파헤쳐가지고 죽은 자의 몸에 대해 채찍질을 가합니다. 자기 아버지와 형의 억울한 죽음을 복수하게 된 겁니다. 자, 이와 같이 끔찍한 복수 상황을 보고 있던 오자서 옛 절친이자 초나라 충신이었던 대부 신포서가 보다 못해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번에 이웃나라인 진나라로 다급히 옵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 나라인 초나라를 구해달라고 일주일 동안 밥도 안 먹고 굶어가면서 사정사정하며 통곡을 합니다. 자, 이것을 보게 된 진나라의 애공이 야, 초나라의 신하 저런 신하가 다 있느냐 하고 감동을 해서 자기 군사 병거 500승을 지원해서 초나라를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초나라는 다시 오나라를 내쫓습니다. 그래서 오나라는 초나라 수도 역에서 이번에 또 철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초나라의 왕이었던 소왕이 다시 도읍이었던 영성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제 진나라는 제법 강국이었던 초나라를 구해주는 제국다는 군사적 힘과 능력을 보여줄 수 있게 된 것이죠. 애공이 제위한 지 36년 만에 결국 죽습니다. 그래서 원래 태자가 이공이었는데 이 이공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기 때문에 군위에 오르지 못하고 그 손자이었던 혜공이 공에 오르게 됩니다. 혜공 원년 기원전 500년입니다. 이때는 노나라에서는 공자가 노나라의 재상리를 대리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혜공 5년 기원전 496년 이번에는 당진의 육경 중에서 중앙시하고 범시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당진의 군주가 지시와 조간자를 시켜가지고 이 중앙시와 범시를 토벌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 중앙시와 범시는 반란을 일으킨 죄를 피하기 위해서 제나라로 도망을 치게 되는 거죠. 자, 진나라의 해공이 제위한 지 10년 만에 죽고 이번에는 그의 아들 도공이 뒤를 잇습니다. 이 도공 때부터 이제 중국 전역은 춘추 시대의 말기에 접어들게 되고 각각의 제국 간의 본격적인 싸움과 내분이 일어나는 전국 시대로 들어지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도공 2년, 기원전 489년에 제나라에서는 신하였던 전걸이 그의 군주인 안유자, 제나라 경공의 아들 안유자를 죽이고 안유자와 다른 배다른 형 양생을 제후로 세웁니다. 이 사람이 제나라 도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진나라의 도공 6년 때는 기원전 485년에 오나라가 제나라를 쳐들어가서 제나라 군대와 애릉해서 아주 크게 싸우고 승리를 합니다. 자, 오나라의 파워가 점점 더 커지게 된 거죠. 이때 제나라 신하 포자가 제나라 도공을 또 시해해버리고 그의 아들 제간공을 세우게 됩니다. 진나라 도공 9년, 기원전 482년에는 당진의 전공과 오나라의 부차가 서로 맹지의 자리를 두고 오나라와 당진이 싸우게 됩니다. 근데 이 싸움에서 결국 오나라가 승리를 하게 되는 거죠. 이때 오나라 부차는 자기의 그 강한 세력을 믿고 중원에서 다른 제국들을 아주 우습게 생각합니다. 자, 이때 우왕 부차도 너무 거만해져서 얼마 안 있어 춘추 패자의 이름은 올렸지만 그것은 얼마 못 가게 되고 결국 월나라 구천에게 잡혀서 또 죽게 되죠. 그 이후에. 자, 진나라 도공 12년, 기원전 479년에는 이번에 또 제나라에서 전상이 자기 군주인 간공을 또 시해버리고 그 간공의 동생이었던 평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상은 자기 스스로 제나라의 상국이 됩니다. 사실 이 제나라도 이 시점에 원래는 강태공의 후손이 쭉 이어왔잖아요. 그렇지만 너무 약해진 겁니다. 그래서 얼마 안 가서 이 전씨들이 제나라를 찬탈하려는 그 징조가 지금부터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 이때 노나라에서 공자도 죽습니다. 자, 진나라 도공 13년, 기원전 478년입니다. 초나라가 또 하나의 진나라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이 진나라를 멸망시키고 자기 땅으로 삼습니다. 자, 이와 같이 초나라는 계속해서 북상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섬진의 도공도 제위 13년 만에 결국 죽고 이번에는 그의 아들 여공공이 그 뒤를 잇습니다. 여공공 24년, 기원전 453년입니다. 결국 이웃나라 당진에서 내란이 일어나고 이 지백이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 이 나머지 성씨들 조씨, 한씨, 위씨가 지백의 땅을 나눠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당진은 이제 삼진이라고 불려지는 한나라, 위나라, 조나라, 세 나라로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진나라 여공공 34년 결국 여공공도 죽고 그의 아들이었던 조공이 제위에 오릅니다. 조공 2년 차 이번에는 진령산맥 남쪽으로 남정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이 조공도 제위 14년 만에 결국 죽고 아들이 아닌 동생이 그 제위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회공이 제위에 오릅니다. 자, 이제 진나라도 이때부터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군주가 수시로 바뀌게 됩니다. 회공의 제위에 오른 지 4년 차 서출 중에 가장 먼저 태어난 조라는 사람이 자기 대신들과 힘을 합쳐가지고 이 회공을 몰아냅니다. 그리고 포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회공이 두려워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결하고 맙니다. 회공의 태자는 소자였는데 이 소자가 일찍 죽어가지고 대신들이 소자의 아들인 영공에게 그 제위를 이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영공은 결국 회공의 손자였던 것이죠. 그리고 영공이 6년차 되는 해 이번에는 당진이 소량에서 성을 쌓자 섬진군이 군사를 보내서 공격을 합니다. 영공 13년 때입니다. 섬진이 적구에다가 또 성을 쌓습니다. 자, 이 해에 영공이 죽었지만 그의 아들 헌공이 즉위하지 못하고 영공의 막내 숙부였던 도자가 그 뒤를 잇습니다. 자, 이 사람이 바로 간공입니다. 간공은 소자의 동생인과 동시에 회공의 아들이었던 거죠. 간공 6년 그때부터 이 간공은 관리들에게 칼을 차고 다니게 승낙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낙수에서 인공 수로를 파가지고 농사에 쓰기 위해서 아마 그랬던 것 같는데 이제 인공 수로까지 파고 그런 역량을 발휘합니다. 간공이 제위한 지 16년 만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그의 아들 해공이 즉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공 13년, 기원전 387년인데요. 해공은 총나라를 정벌하고 결국 남정을 평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정 지역, 총나라 지역도 이제 진나라의 영토 안에 흡수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해공이 죽고 출자가 그 다음을 잇습니다. 출자 2년, 기원전 385년 서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태어난 개라는 사람이 영공의 아들 헌공을 하설하는 지역에서 데려와가지고 섬진의 군주로 또 삼습니다. 그러니까 군주를 바꿔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원래 출자와 그의 모친을 갖다가 죽여가지고 그 시체를 연못에 던져버립니다. 자, 이처럼 섬진이 수차례에 걸쳐서 그들의 군주를 자주 바꿔가니까 군주들 간에 이번에 틈이 좀 벌어지고 혼란이 일어난 이런 상태를 이용해가지고 이번에 당진이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또 섬진을 공격을 해서 예전부터 영토 싸움을 수없이 벌여왔던 하서 땅을 당진이 빼앗아가 버립니다. 자, 헌공 원년 기원전 384년입니다. 헌공은 그간 진행되어 왔던 순장 제도를 폐지하게 됩니다. 근데 이 순장 제도를 폐지했다고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마천이 또 진시황이 죽었을 때 그 진시황릉의 부조라든지 그 장례 절차를 얘기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을 그 안에 같이 매장시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순장 제도를 폐지는 했지만 완전히 폐지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헌공이 제위에 오른 지 2년 됐을 때 이번에는 진나라의 수도를 역양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현공 제위 4년 차에 들었을 때 아들을 얻게 되는데 이 아들이 훗날에 진나라가 다시 강력한 국가로 변모해가는 그 시발점이 되는 효공이 됩니다. 헌공 때 훗날 진나라가 강력한 제국이 될 것이다 라는 징조와 예견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헌공이 제위가 된 지 11년 주나라 태사 담이 헌공을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옛날에 주나라와 섬진은 같은 한 나라였다가 나뉘어져서 500년 뒤에 다시 합쳐지게 된다. 자, 이 말은 진나라가 주나라 천자국을 접수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그 뒤로 다시 17년 뒤에는 천하를 하나로 통일하게 되는 패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천하를 통일하는 패왕, 정확히 17년은 아니지만 그 뒤에 나타난 진시 황제 영정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또 얼마 지나서 약 4년 뒤에 헌공 16년입니다. 그때는 복숭아 나무가 봄에 꽃을 피워야 되는데 한겨울에 꽃을 피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냥 이상 기온 현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 큰 의미를 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헌공 2년 더 지나서 18년에 역양 그 수도에 하늘에서 비가 오는데 황금비가 내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황금비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흔히 요즘에 볼 수 있는 황사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이와 같이 큰 의미를 둘 수밖에 없었던 거죠.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 헌공 21년 기원전 364년입니다. 삼진의 세 나라 중에서 한위조, 그 중에 위나라와 성문에서 섬진이 함께 싸웁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에는 8만 명의 이 위나라 군사들을 죽이고 섬진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천자였던 주나라 왕이 섬진의 이 헌공에게 비단으로 만든 예복을 보내와서 도래된 글씨로 승리를 축하한다라는 글까지 보내줍니다. 자, 이제 주나라의 천자도 진나라 제국에 오히려 아부를 떨면서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헌공이 제위에 오른 지 23년 만인 기원전 362년에 죽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들이었던 효공이 드디어 즉위를 하게 됩니다. 이때 그 효공의 나이는 21살, 한참 젊은 나이에 제위에 오르게 된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진나라 이야기 했습니다. 다음 회 예고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해는 오늘 여기서 마지막에 등극하게 된 진나라 효공이 등극하자마자 인접국가였던 위나라하고 초나라가 진나라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이번에 진나라를 어떻게 해서라든지 누르려고 합니다. 이때 이것을 느끼게 된 진나라 효공은 옛 진나라 선조였던 목공을 상기하면서 나라의 인재를 모아서 부국 강병의 의지를 드러냅니다. 진나라의 재도약을 목표로 삼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진나라는 목공 이래로 다시 한번 훌륭한 인재를 찾아서 등용하고 번영을 하고자 하는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효공과 그의 아들 해모랑 그리고 그 무왕까지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 더 많이 기대해 주시고, 다음 편에는 효공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많은 위인들, 또 열전 속에서 나왔던 인물들이 함께 등장을 합니다. 다음 편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인문학TV 고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